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인사 진행의 임유영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이슈, 어떤 불안감이 좀 많이 있는 이번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부를 켜면서 출발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0.3% 상승하면서 2,38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800선 회복한 채 현재 구간 804선 거래됩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지배적인 상황인데 지수를 지지하는 건 역시나 시총 상위단들의 강세가 지수 자체를 좀 견인해주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제에 이어서 리튬주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나 장비 쪽 흐름 괜찮고요. 모처럼 만에 오늘은 카지노주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도 함께 마켓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매크로 불안 속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변수들이 참 많은 요즘 시장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의 주요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금융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주요 이슈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어렵게 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장중에는 또 잘 안 나오시고요. 예, 장중 방송은 제가 안 하는데 네. 어떻게 제가 홀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 마켓인사에서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사님께서 세 가지 좀 어떤 리스크를 그동안 언급을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금융 리스크가 있었던 네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 점괘를 보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걸 예상한 건 아니실 테고 분명 뭔가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셨고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라던가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는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만약에 지수가 문제가 증시가 문제가 된다고 네. 그러면은 올 한 중반 전후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딧 리스크인데 그 미국발이 아니라 저는 이제 유럽발로 예상을 했었고 네. 유럽발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 은행들이 이제 도이치뱅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CS 같은 경우인데요. 이번에 이제 갑자기 크게 불거져가지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갑자기 불거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거를 주말에 이제 급하게 스위스 그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봉합을 했고요. 지금 이제 UBS로 이제 M&A 되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 발생된 것들도 ECB에서 지금 끄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다시 확장이 되기보다는 일단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발생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또 이번에도 발생을 시킨 원인 제공자가 됐었다라는 거는 작년에 그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4.75까지 올렸죠. 4.5에서 4.75까지 올렸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색이 좀 나타나게 되니까 작년 그 10월 달에 그 일본의 엔화가 폭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영국의 국채가 한번 또 폭락을 했었던 일이 있었고요. 네. 11월 돼 가지고 그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시중은행에다가 이게 미국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바이백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의사타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런 거 이제 그 주변을 좀 확인을 한다고 그럴 때는 이 금융기관 수장들한테 태핑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시중에 주요 메이저 은행을 상대로 했지 지방은행 작은 중소은행을 상대로 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았던 거죠. 네. 이미 그 내부적으로는 이미 골마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감지를 했는데 대형은행은 돈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었는데 그걸 넘어갔었던 게 이번에 이제 다시 연준 위원들이 뭐 다시 금리를 0.5로 바꿀 수 있다. 뭐 금리 상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급격하게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응은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고 사실 또 이번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연준에서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은 지금 그 대형은행들이 이제 300억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 퍼스트뱅크 같은 경우는 돈을 넣어놓고
지금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그거를 갖다 출자 전환하는 얘기도 좀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그 2007년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파생 상품의 리스크가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그 범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도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채권 만기의 미스매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확산이 될 가능성보다는 이 선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센티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센티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어떤 심적으로 동요를 받게 되면은 사실 은행들, 메이저 은행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급준비금 자체가 전체 그 예금의 한 7%에서 1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몰려버리면은 뭐 그냥 순식간에 다 뱅크런 터지면은 견딜 수 있는 은행은 사실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미국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사님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또 귀한 분 모시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다. 계속 그 생각은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꽤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네. 잠깐만요. 미국 시장이 여기 없나? 네, 사실 뭐 블룸버그에서는 3월 연준이 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제 이게 도대체 끝날 것인가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차피 틀릴 각오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왜 틀릴 각오를 얘기했냐면은 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거의 틀린 분위기였거든요. 뭐 5월 달에도 올린다고 그러고 뭐 7월도 올린다고 했었으니까 전 틀리면 틀렸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왜 이걸 고집을 했었냐면은 네. 미국의 경제 체력이나 국제 시장의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최대 수요자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그 엔화 폭락 나오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미국 국채를 1,000억 달러 이상을 팔았습니다.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본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YCC라고 해서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면서 계속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국채 찍어내고 자기네가 사고 이런 짓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찍어냈던 10년물 국채의 절반 이상을 그 뱅크 오브 재팬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뱅크 오브 재팬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그 11월 달에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 바이백에 대해서 태핑을 했었던 것 자체가 이미 미국 시장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여지는 어떤 뱅크뿐만 아니고 건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급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지금 보면은 대출 관련해서 보면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지금 이미 그 금리로 인해 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거는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상단을 5%로 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3월 달이 마지막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었고 그랬는데 요번에 갑자기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어쨌든 저는 미국의 어떤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는 5%를 넘겨가지고 오래 가진 못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5%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도 당연히 5%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급하게 올렸다가 이제 또 내려야 된다는 제임스 블라드 얘기도 있었고 그건 이제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 그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 자체가 약간은 페이크다, 시장을 협박하기 위한,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3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한 움직임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궁금한데 이 전망도 좀 하셨습니까? 지금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성격 자체가 이게 파생 상품이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이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일종의 이제 채권 만기 미스매칭이거든요. 단기 자금으로 장기채를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잽싸게 이제 미국 당국에서 그 대출 프로그램 제시하고 또 뭐 지급 보증 제시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급하게 뭐 자금이 경색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JP 모건에서 퍼스트뱅크 쪽으로 지금 이제 대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예금을 맡겼던 거를 갖다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출자 전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런 조치들만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어떤 경색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행이네요. 고금리 상황에서 이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수요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대출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소비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임계치에 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경기는 조금 이제 침체 내지는 하향되는 어떤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폭을 좀 좁혀서 우리가 테마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테마가 정말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테마들의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게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한 뭐 전고체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반도체나 바이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에서 다른 테마로의 이동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2차 전지가 좀 더 가지고 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수 추천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신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많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것보다는 향후에 성장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섹터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섹터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좀 해놨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전장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래프나 이런 건 안 가져왔는데 최근 5년간 그 연평균 성장률이 44%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일 때 기존의 내연기관차일 때 그 전장의 비중은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제 전장 배터리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거기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 이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매출의 어떤 성장이 커지는 그림이 나오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삼성전자 계열사인 하만이 인수하고 나서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악화됐다가 제일 악화됐을 때가 영업이익이 500억까지 줄었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매스컴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수주잔고가 지금 작년에 20조가 늘어가지고 80조가 됐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 전장 쪽에서 영업이익이 1,700억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수주잔고를 100조를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한 2,500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25년이 되게 되면은 작년 수주한 것들이 다시 매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가전회사 쪽에서 이 전장회사로 탈바꿈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의 성장과 더불어 가지고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 회사들이고요. 다 아시는 그 IRA 관련해 가지고 네. 그린 에너지 섹터 쪽 같은 경우도 이게 1, 2년 상간에 끝나는 건 아니고 10년간 그 매출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 기업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악재가 겹쳐 있고 실적이 제일 안 좋다고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트랜스포스도 그렇고 반도체 저점을 그러니까 메모리 쪽 저점을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긴 전망들이 네.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매출은 뭐 한 2조 3조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에서 덤핑을 쳤다는 얘기고요. 올해 1분기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보면은 매출이 YOY로 반도체 그 해외 수출 금액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재고의 어떤 순환으로 봤을 때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 이제 DDR5가 이제 탑재되는 사파이어 래피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요즘 핫한 이제 AI 관련된 챗GPT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또 서버 쪽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저점이 생각보다는 이게 보는 거는 고통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은 저점에 좀 임박해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도 꾸준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 하면은 바이오 역시도 한번 보실 만은 한데 고금리에서는 바이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금리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네. 향후에 떨어진다고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보실 만은 한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테마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 급등락도 너무 심하고 맞아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좀 계속해서 백업을 해가면서 공부하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ETF를 하시든지 분할해서 사시는 전략 아니면은 바이오는 좀 공부를 해가시면서 나름대로 계속 해가지고 백업을 하셔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바이오는 내용도 좀 어렵지만 용어도 굉장히 일반인에게는 네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공부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따라가는 건 또 그만큼 무작정 실패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을 작년 1월 달에 네. 했는데 이런 이제 매경제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자백, 고백 뭐 이런 네. 걸 했던 게 제가 이제 바이오를 처음 투자했던 게 끌려가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바이오만 한 3, 4개월 올라가고 다른 주식은 하나도 안 올라가니까 네. 뭐가 됐든 사라고 그래요. 나 바이오 안 한다. 숫자도 안 나오고 저 아무도 모르는 걸 왜 하냐라고 했는데 손해봐도 괜찮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산 날이 완전히 장날이라고 사고 제가 지금 이 업계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당했는데 산날 하한가를 먹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나서 그거 바로 손절하고 물론 비중을 크게 실지는 않았죠. 자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 3년을 준비해 가지고 바이오를 준비했었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꾸 테마에 편승을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바이오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좀 접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간상 또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쭤볼 건 여쭤봅니다. 저희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좀 투자 전략이 있다면 향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 이런 조언 있으실까요? 가장 이제 임박한 거는 FOMC죠. 네. 이번 23일 날 아마 새벽에 나올 텐데 금리 결정 수준하고 점도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0.25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점도표 지금 시장 예상치, 기대치는 조금 하향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도표를 급격히 낮추는 것도 위험하고요. 일단 시장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는 별 문제 없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이거 내부적으로 문제 있어 해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거나 그것도 0.5를 인하한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시장엔 되게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이제 3월물 CPI가 이제 4월 12일 날 발표가 날 텐데 저는 이제 3월물 CPI부터는 이게 5%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선행 지표들이 이미 다 꺾인 상황에서 이제 2월물 CPI에서도 마찬가지로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더 낮아질 수 있었는데 그만큼 나왔었던 게 쉘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비용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임대료라든지 주택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중위값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반영이 언제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PI가 급격히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 명분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다만 부채 한도 협상은 조심하시고 지켜보셔야 될 이슈가 될 것 같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현금 여유가 있다면 어느 섹터를 좀 담아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단기 관점에서 그리고 중기 관점에서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단기, 중기 저는 마찬가지로 가져가는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랑 바이오요.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보셔야겠죠. 네. 지금 뭐 사놓고 나서 내일 올라갈 걸 기대하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장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니면 또 인플레 해칭이 가능한 뭐 로봇은 사실 국내는 테마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가격 표식이라든지 네. 이런 섹터들도 한번 보실만 하고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바심을 좀 버리시고
불꽃만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힘이 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서 질문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하셨어요. 현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좀 현금이 없다면 지금 이 시즌은 기다려야 되는 시즌일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뭐 좀 비중을 확대하든 축소하든 이렇게 해봐야 될까요? 만약에 현금이 없으시다면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중에서 제일 바보 같은 주식을 버립니다. 아, 제일 바보 같은 주식을 버리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객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하거든요. 이걸 내가 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어 없어를 갖다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여기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이건 내가 정말 사야겠어 하는 주식은 가져가는 거고 애매하다 싶거나 아니면 이거 내가 잘못 샀다고 판단되시는 거는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다른 걸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은 또 찾아오니까 네네. 지혜롭게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좀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